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마다 저희와 늘 함께하는 코너죠. 이 독서클럽 프로젝트.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독서클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독서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이 나란이라는 북클럽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맞아요. 좋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놀러 왔다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네. 선 넘은 아재님 그리고 진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목요일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짧게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네. 목요일마다 이 책은 읽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저희가 갖고 있고요. 북클럽 나란이라는 동호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한 권 한 권 한 주 한 주 이렇게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추천해 주시면서 네. 그 감동을 저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거리상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계신 분인데, 이 조성주님을 오늘도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오랜만입니다. 저희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 리스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 세상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벌써 이 날씨처럼 뭔가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제목이 팩트풀리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한글 책의 제목과 영어 책의 제목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도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네. 팩트풀리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팩트풀한 상태, 그러니까 팩트가 충만한 상태, 팩트를 사실이라고 번역해보면 사실 충만함, 뭐 이렇게 번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충만함. 음. 아니 사실이 많은 상태, 뭐 사실 충만함. 왠지 팩트풀리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저자 소개부터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오늘도 일관되게 저자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총 3명인데요. 오.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대표 저자로 올라 로슬링과 안나 로슬링이라는 분들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이게 모두 로슬링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약간 눈치를 챌 수 있겠는데, 혹시 가족 맞나요? 예, 여전히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두 가족이고요. 올라 로슬링은 한스의 아들, 안나는 한스의 며느리, 즉 올라의 아내인 거죠. 오, 이게 한 가족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들려지는데요. 이 며느리와 또 같이 썼다니까 굉장히 또 근사해 보입니다. 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썼다는 팩트에는 근사함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자 소개 뒷부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은 원래 스웨덴의 의사였습니다. 원래는 서커스 고개사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요. 오, 특이하네요.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의사가 되었고요. 그래도 서커스 고개사의 꿈을 버리지 않아서 취미로 커다란 칼을 목구멍에 집어넣는 서커스를 연습해서 강연이 있을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칼을 목구멍에 집어넣는 그런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재미있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칼이 목구멍에 들어간다고요? 오. 네, 저도 사실 잘 믿기지는 않는데
이 책을 보면요. 서문에 칼을 삼킨 서커스 고개사의 엑스레이 사진이 떡하게 나와 있습니다. 와. 특이하네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것처럼 저자가 평범한 그런 위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고요. 이분이 대학 시절 의학과 더불어서 통계학 공부를 합니다. 통계학 지식이 충분했던 그런 덕분이었는지 가난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통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공중보건학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학자가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갭마인더라는 재단을 만들고 여러 곳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한스 로슬링의 말씀하시죠. 네,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네. 네, 어쨌든 이 책은 이 팩트풀 리스라는 책은요 한스 로슬링의 강연의 내용들을 집약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짧게 다시 하자면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사실을 기반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좀 못 찾겠네요. 네. 감동 포인트를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잘 들으세요. 네. 저자는 이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아들과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어떤 그 생전에 있었던 그런 업적들을 함께 모아서 책을 쓰자고 권유를 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에 한스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책 끝에 나오는 감사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책을 쓰는 것에 대한 행복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으면은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 뭉클함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느낌이 와요. 참 눈물 짜낼 수 있는 그런 감동 포인트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좀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라는 게 주제가 되겠고요.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개의 장들은 오해와 편견을 낳는 인간의 본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도 각 장마다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 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해와 편견을 낳는 본능이 10개나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하다고 혹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본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각각의 본능들이 가지는 약간 공통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공통적인 성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능이요? 본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본능이라 하면은 일단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감정?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뭐 본능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욕심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또 본능이라고 하면 이성과 본능 어떻게 딱 양분화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본능과 이성의 충돌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게 뭔가 좀 선천적인 감정이다. 그게 본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두 분 다 본능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본능은 외부 환경에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인간이 혹은 동물이 생존을 위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본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사슴이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슴은 바로 도망을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 두려움의 본능을 극복한 아주 용감한 사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이 용감한 사슴은 아마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본능은 생존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데니엘 캐너맨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능적인 판단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시스템은 이 책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인 판단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문명사회를 이룩해서 수많은 이런 원시적인 생존 문제들을 이미 해결을 했죠. 그렇죠. 예, 뭐 사파리에 있는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처해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위험에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보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능적인 판단보다는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이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본능적인 판단들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고도로 문명화가 된 지금의 이 인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능보다는 이성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진화적으로 본능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이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니 좀 그렇게 팩트플릭스 책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팩트플릭스 책의 대부분은 이런 다양한 본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각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결책들은 사실 데이터를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데이터를 통한 이성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본능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우리의 본능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본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책에 나오는 이 10가지 본능의 이름은 한번 다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들으세요. 10개니까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첫째,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이렇게 총 10가지의 본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이름을 들어서는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맞아요. 좀 어렵네요. 아까- 네. 각각 본능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 중에 제가 간극 본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간극 본능은 흑백 논리나 이분법의 사고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흑과 백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간극 본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관계에 대한 간극 본능에 대해서 간극 본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은 뭐 항상 잘 살고 개발도상국은 항상 못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자는, 데이터인 1인당 총 생산량, 유아 사망률,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유아 사망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네. 1965년 국가별 유아 사망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유아 사망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유아 사망률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러니까 이제 책이 쓰여진 시점인 거죠. 네.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아마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유아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유아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잘 사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저자는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좀 많은 영유아 아기들이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다행이기도 해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이게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믿음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팩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에 기반하여 바라보자는 거고요. 그 사실에 기반해서 바라보면 유아 치사율은 분명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런 간극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살기 힘든 것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발전하는 세상의 발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본능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본능은 부정 본능인데요. 부정. 인간들은 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에 더 많이 끌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아마 미디어의 영향이 클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어떤 미담보다는 맞아요. 범죄에 관련된 훌륭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자는 부정 본능에 의해 인간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디어는 이에 부응하여 더욱 자극적인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한 선입견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네. 2017년 이집트의 건강과 부의 수치를 데이터로
구해보면 1948년에 스웨덴의 수치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런데 1948년은 저자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네. 저자는 당시 스웨덴은 상당한 선진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의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지만 1948년에 스웨덴과 같은 정도의 어떤 건강과 부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좀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이 이 스웨덴의 건강과 부의 수치는 분명히 이집트의 그때 당시에 그거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 책에 대한 비평적인 시선 중에 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상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 중 하나인 OECD 가입 기준이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GDP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위 32개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대평가인 거죠.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 32개의 나라를 OECD 국가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선진국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집트가 OECD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1948년에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미 선진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후진국으로 봐야 된다.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 대한 비평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참. 그래서 네. 어쨌든 절대적인 통계 수치를 상대적 기준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 것은 어떤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그 방법론에도 약간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이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장단점이 있듯이 저자의 주장에도 허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직접 책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 자세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끝으로 저희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했듯이 비판적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저자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지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자신의 주장이 비판받는다고 해도 사실을 기반으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스 로슬링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얘기도 무덤에서 기쁘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살아있는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다는 그런 저자의 주장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이 조성주님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네. 팩트풀니스 책을 통해서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데이터들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 세상을 좀 더 밝게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나오는 것 같이 디스토피아로 향해 가기보다는 점점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가고 있다. 이 책이 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저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환하게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또 그렇게 네. 따뜻한 메시지까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 팩트플리스라는 좋은 책 우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